3539님, 저는 김태현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교양 라디오 진행자의 대통령으로 100%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그냥 한번 가봐.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냥 저는. 예. 감사해요. 3539님. 1808님, 어제 토론은 정말 놀라운 발언이 많았어요. 부디 정책 실현성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 조간신문 표현대로 하면은 비방과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정책 토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지적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조간신문 버전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문자 소개해드린 그분 기준대로 하면은 뽑을 사람이 없는 건데 대통령 문대. 예, 알겠습니다. 아이 문자를 읽느라고 소개를 안 했네.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상징과 같은 거니까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븐의 투마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용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할까요? TV 토론부터 해야 되겠죠? 어제 있었던 거니까 평가를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간신문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최악의 네거티브만 있고 비방만 있고 정책 경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들 했던데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세 분의 평가는 같을지 다를지 좀 들어보죠. 김준일 평론가부터 어때요? 일단 총평. 역사에 남은 TV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잠깐. 좋은 거로 나쁜 거로.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뭐 네.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구체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TV 토론에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몇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잘한 거는 그냥 잘했다라고 넘어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역대 TV 토론 보면 안 좋은 게 확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역대급의 문제적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2017년에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게 거의 이제 TV 토론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게 부정적 언급을 본인 스스로 환기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깎아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이제 어제 그 발언 때문에 한 30년 정도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 발언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악이라고 표현하셨고 우리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2차 TV 토론 과락이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락이다 다 내 후보 다. 2차 때보다는 네거티브나 흔히 말하는 개싸움 같은 모습은 좀 줄어서 약간은 올라간 듯하지만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런 그래요? 이준석 후보가 입장을 내긴 냈는데 그거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진실되게 사과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 네거티브나 지금 이런 거 이제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네거티브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네거티브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과거에 그 저는 어저께 간질이니 무슨 뭐 저 그 정신질환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과거 그런 맞아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 게 소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정책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일반인 수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니까 이게 애초에 정말 왜 이런 후보들이 나오는가 여기서부터가 이게 문제가 된 대선이었다.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부터 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후보 간의 대결 정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진영 대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과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언론의 잣대가 뭐야. 결국은 누가 나라 잘 이끌고 정책 잘 이끌고 가는 보고 싶었는데 라는 부분인데 그거가 아예 애초부터 거론되기에는 너무 출발점이 달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역설적으로 준비를 후보들이 되게 잘했다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 TV 토론 준비하면 항상 내 약점이 뭐니까 상대가 그거 물어볼 거 예상을 하잖아요. 당연히 나올 질문. 그리고 답을 짜잖아요. 그 답을 잘 짜왔더라고. 준비된 답. 근데 그 답이 방향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역질문과 상대방 약점 제기로 반박하기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모든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다들 본인한테 물어볼 아픈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상대 약점을 더 부각시키고 역질문으로 공격하기로 반박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역설적으로 그런 점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식의 TV 토론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거티브도 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방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식화된 답변을 내놓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방식 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응하는 방식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말싸움, 빈정거림 이런 식의 태도만 보게 돼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준 거죠. 이건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그냥 선관위가 책임을 안 지켜서 공평하게 그냥 시간만 아주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박영희 님이 어제 와이프가 보면서 정책 토론 없고 서로 깎아내리기만 한다고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나라 망하냐고 묻는데 참 우프더라고요. 진짜 우프 문자입니다. 예. 아니 제가 어디선가 얼마 전에 어디 방송에서 평론가 분이 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건가? 이 TV 토론 문제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202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보면 정말 고품격 하이 퀄러티의 진짜 좋은 토론이라고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다시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 말씀을 누군가 하셨는데 저는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지.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유튜브로 보니까 예를 들어 당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서로 간에 둘 다 그럴 법 이분 주장도 맞을 것 같네 반론을 제기하면 이분 주장도 그럴듯하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또 품격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뭐 사실 그렇게들-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랬어요. 2022년부터 토론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말을 다 못해서 짧게 뭐 말씀을 그러세요. 드릴게요. 예, 이제 이준석 후보 저는 일단은 좀 충격을 받았고요. 앞서 예. 인터뷰에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저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봤는데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22년 대선의 아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상습도박 의혹과 그리고 이제 음담패설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상습도박은 처음엔 조선일보가 했고 나중에 음담패설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댓글 이런 거 달았다라는 거를 이제 해서 그게 검찰에 이제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해서 이제 그 부분 일부 부분은 이제 이제 증거불충분 무혐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왜 했냐? 그러면 본인이 오늘 지금 SNS에도 올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한테 맨날 뭐 반대쪽에서 여성 혐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하면서 이게 여성 혐오 발언입니까 아닙니까라고 권영국 후보가 물었던 거고 예. 권영국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은 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그렇게 정확하게 했던 안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이제 그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한테 후보 사퇴해라. 그러니까 이준석 이렇게 후보가 왜 얘기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성차별이네 여성 혐오네. 근데 이 정도 얘기는 해야지. 여성 혐오지 내가 뭐 언제부터 무슨 증거를 내봐라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여성 혐오지 나는 여성 혐오자가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SNS 썼는데 왜 자기네 진영에서는 그런 거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소위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이다라는 거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같이 묶어서 이제 공격하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형수 욕설을 하면서 센 얘기하고 아들도 하고 여기는 다 유효상종이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같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격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이 단어를 못 쓰겠어요 지금. 단어를 못 쓰겠어요. 그저 이 단어를 꼭 써야만 됐냐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당신도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2022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권영국 후보한테 이거를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여성 뭐 이렇게 특정 부위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서 권영국이 알겠습니까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프레임 안에 가둬버려서 다 내로남불이다 진보진영.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그래서 입장문 냈잖아. 나중에 뒤늦게 알았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맥락인지. 나는 그래서 이거 반대한다. 이거 이재명 후보 아들이 댓글로 쓴 거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 혐오 발언인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준석한테 이제 본인이 확인을 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제 충격받아가지고 애하고 초등학교 애들하고 TV 토론 보다가 껐다라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노동당에서 후보 사퇴까지 얘기를 하는데 좀 성찰 좀 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서 정치 좀 하지 마라. 좀 제정신 좀 차려라. 진짜 펜포 좀 그만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예. 이준석 후보가 입장문 낸 거에서는 뭐 상황을 직시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지도자라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보다 뭐 정확한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지에 언급했음에도 두 분은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본 정제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이것이 가질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서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부정적 효과가 있고 간단히 비교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피해가 있다. 흉악범죄가 있었다.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갑자기 그 사진을 뭐 들이미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봐도 돼요.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나쁜 예에 이건 더 속한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하는데 문제점을 여성 혐오에 대해서 민주진영이 위선적이다고 지적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된 얘기 자체가 아들이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댓글 한 줄입니다. 아들인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른바 비교 역량으로 얘기했을 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됐냐? 자,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확인도 거야? 안 아니면 그냥 됐어요. 그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어요. 네. 그냥 그렇게들 일부에서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또 명확히 짚어야 되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궁금합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게 불충분이라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아직 의혹은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네. 지금 그 아주 불쾌하고 특히 뭐 혐오를 상당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TV 톤에서 들어야 할 만한 것이냐. 저는 알겠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입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인데 실망스러운 겁니다. 제가 그 부정적 파급 효과는 앞서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상당히 나쁜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제도 또 이준석 후보 얘기네. 단일화. 일단 단만 일단 퍼센트제 단일화 가능성 몇 퍼센트? 한 10% 이제 남았 10%에서 20% 아직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 10에서 20, 좀 0%. 빵이라고 0. 해주겠지. 저는 뭐 천재지변 확률 정도라고 봐요. 천재지만 그러면 0 숫자라면 0이라는 얘기네요. 0.02 정도 된다고 봅니다. 0.02. 자, 그래도 빵은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순서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빵은 없습니다. 네, 저 숫자를 많이 본. 자, 강찬호 의원은 10에서 20? 왜냐면 이제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이준석 후보가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5번 물어봤어요. 하냐고 안 하냐고. 근데 계속 안 한다 그러거든요. 안 하죠. 그 안 한다고 워딩이 하겠어요. 비추어 보면은 네, 네. 진짜 확률 높게 잡은 거예요, 강찬호 의원.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안 할 가능성이 8 내지 90%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좀 전에 한 말은 저도 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그 캠프 내부에서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일화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이거 결국은 이제 이거는 고도의 게임이니까 본인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을 그렇게 해 본다면은 예. 뭐 그 최저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측근들 한번 이게 동탄 모델 만약에 지금 동탄 모델이 성공하면 그게 최고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동탄 모델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1번 김문수 후보가 드랍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장 가능성 없다는 인정하고 이준석 후보한테 몰아주는 게 그게 그게 이제 본인 그거예요. 2번이 뭐냐면 예.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캠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오, 취재하셨구나. 예. 그런데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1번은 이제 김문수 드랍, 2번은 동탄 모델, 셋이 나왔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경우, 3번은 이거는 뭐 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갖고 이재명 누가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박빙의 선전을 해가지고 박빙으로 이기는 시나리오. 김문수 3자 후보가, 대결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되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순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 원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순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이 단일화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그 단일화 가능성도 측근들은 아직은 염두에 두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아직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나 저도 지금 배팅을 솔직히 한다면은 예. 이루어지지 않을 쪽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8, 90이면 아니면 그 8, 90이니까 거기다 그래도 걸죠. 10%를 두신 그러니까 왜냐면 이유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변수가 얘기는, 있고 예. 주변 측근들이 단일화 원하는 세력들이 있다. 요거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논 있기 거예요. 때문에. 네. 박성태 시장은 그래도 많이 줬어. 이 빵 프로보다는 0.02%. 0.01이니까. 0.02입니다. 0.02. 예. 저는 처음부터 네. 이제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아니면 저는 경선 때부터 오세훈 홍준표라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아니면 단일화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봤고 그건 왜냐면 지금 역대 쭉 대선을 보면 예.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같이 물러갔죠.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보면 재수 삼수생들이에요. 국민들에게 그만큼 어필을 했어야 됩니다. 한 번 그렇죠. 예, 예. 재수가 필수 코스라는 맞아 거예요. 그렇게 하네요. 예, 그러면은 물론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재수하다가 22년 대선 때 재수하다가 실패했죠. 그거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후과를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였고 예. 그래서 그 대체제로 윤석열 후보가 혜성같이 나타나다가 지금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최근의 대선 흐름은 재수 삼수가 필수다. 예.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재수 학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굳이 학원을 다니다가 예. 학원을 끊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서 나 이제 저거 할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제 있었던 발언은 이제 학원 준비하다가 큰 사고를 쳤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냥 싸게 예. 잘라버렸는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단일화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이제 그 단일화를 강요하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예, 계속 그래, 키는 쉽게 얘기하면은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예, 한 번 철수하면 계속 철수한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사례를 거론하지 않아도 약해 보이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번 올해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러 번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약점 잡히듯이 이렇게 갈 가능성. 두 번째, 해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여론조사 보면은 이탈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세 번째가 탄핵과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지층도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도 일부는 김문수한테 가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삼자 구도론이 낫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번째는 지지층들이 반대를 해요. 사실 일부는 뭐 그 찬성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 그 뭐 여론조사 이런 거 상황 보면은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완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분과 실리가 더 없다. 지금 만약에 단일화 만약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그래요? 잃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단일화를 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야. 그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으니까 단일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네. 이준석 후보
측근들 중에서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취재 보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단일화 해야 우리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단일화 어차피 승리는 안 된다면은 네. 문제는 이제 책임론에 휩쓸 수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이준석 만약에 후보- 표차가 예, 이준석 좀, 득표랑 똑같아. 이러면은- 아니면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안 따져도 예. 단일화가 되면 또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패배의 책임론 보수 진영 패배의 책임론 같은 것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은 어차피 이준석 후보가 당선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예. 향후 보수 진영의 총화, 새로운 세대의 어떤 그 이제 미래의 보수 진영을 책임질 수 있는 총화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 거래를 통해서 존재감을 최대한 과시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어 지금 책임 총리, 그다음 내각 구성권, 심지어 그리고 이제 당권을 직접 줄 수는 없더라도 네. 향후 당권에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대차대조 해본다면은 예. 이제 이게 낫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한동훈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이번에 어쨌든 만약에 본인이 대승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아하. 그래서 만약의 경우 뭐 그것이 김문수 후보의 승리로 이어진다면 예. 뭐 향후에 어쨌든 간에 어차피 김문수 후보는 3년 하는 거거든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미래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우위를 선다? 상당히 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 양보를 해서 예.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저지했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그 돼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와의 그 대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 지금 전 후보나 대표 입장 진영에서 본다면 단일화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또 여기 그 이제 사실은 연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그거네. 언젠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 당연히 얘기구나. 그 이준석 후보가 1차, 2차, 3차 토론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일관되잖아요. 예. 이재명 때리기 아닙니까?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예. 때리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보수 진영 후보들, 보수 진영 지지층한테 예. 본인을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본인 입장에서 내가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떨어진 것 자체가 내가 아주 굉장히 아주 세게 맹공을 해서 이룬 성과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할 수 있고 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고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뭐 승리하면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을 건데. 승리해도 승리-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승리해봤자 어차피 지금 107석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 보세요.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예. 지지 선언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명계 예. 민주당 세력 예.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은 불가피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한마디만 하면은 강찬 의원. 광고 듣고 할까요? 예. 야,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뉴스 투머치 이어갑니다. 박성태 실장, 김준일 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문자, 유튜브 댓글 어제 토론 보시고 화난 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투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다던데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화나시면은요 투표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뭐 TV 토론이 그런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박수미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상대의 나쁜 점만 짚고 대답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게 토론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앞서 그 약간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관위의 그 얘기인 건데 저도 이걸 많이 느꼈어요. 막 질문하고 일종의 전략인 건데 상대 답변 기회보다 10초 주고 내 얘기 다 하고 끝. 그러면은 근데 사실- 답을 할 시간이 근데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정치 속성상 예. 원래 그리고 TV 토론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TV 토론 프로그램도요 예. 토론이 아니에요. 다 그건 뭐 공제해서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게 TV 입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은 다 싸움으로 가는데 예. 정치 특히 대선 앞둔 TV 토론은 예. 더 심하다는 알겠습니다. 것뿐이라고 저는 예. 예상하고 좋습니다. 예. 자, 앞서 김준일 평론가 광고 때문에 못 들었던 주옥 같은 이야기 풀어주세요. 뭐 주옥 같은 얘기는 아니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강찬호 위원님의 전체적인 거는 동의하는데 하나 이제 이견이 있는 거는 이준석 후보 측은 이번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대선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그 바로 직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선을 이제 국민의힘이 질 경우에 질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이 난장판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 이번에 자신의 영향력 지지율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준석이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은 그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잠깐 이제 약간 그 이제 말이 약간 맥락상으로는 이제 맞는데 제가 중요한 건 단일화는 입당이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단일화라는 건 그 당에 들어가서 입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단일화하면 당을 입당하잖아. 달리하면 아니죠. 당을 달리하면서 입 단일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후보 사퇴만 하는 거잖아요. 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입당했잖아. 그 후에 안철수 입당이 후보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른 케이스고 그래요? 이 저 뭐냐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심지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계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굳이 당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 당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뭐 큰 틀에서는 결국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제 의미는 뭐 같은데요. 저는 입당한다는 얘기 전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일단 뭐 이준석 후보는 언젠가는 계속 대선에 출마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 돼도 뭐 4번 5번도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 생각하면 6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원래 성격도 그렇고 전략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계속 가져가려는 핵심 키워드는 개혁 보수예요. 개혁 보수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손을 들어준다? 그거는 개혁 보수와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수구의 모습이 되고 구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경선을 잘 했으면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텐데 경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내부에서는 이제 만약에 당에 돕는 몇몇 사람들은 이번 대선 끝나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할 일이 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은 어쨌든 제2정당 국민의힘에 가서라도 어떤 둥지를 틀 수 있게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할 수 있게 합치는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주변 사람들의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사실 그런 튀는 것 때문에 본인이 캐릭터가 강하게 된 거고 단점은 사실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하고 사과하지 않는 게 또 단점으로 드러나는 제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합당은 합당이나 합당이나 그 뒷당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제가 얘기한 전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정계 재편, 보수 재편을 염두에 둔 단일화. 알겠어요. 후보 단일화만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알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저 다음 주 화요일이 대선이니까 수요일 날 주제는 나왔네. 주제는 주제는 나왔어. 보수 진영의 미래. 뭐 김문수 후보가 이기든 지든 경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얘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해보겠네요. 자 우리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해요. 대통령 취임식이라 취임식은 물리진 않겠구나. 취임식 9시쯤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자 구도로 간다고 하면 저 국민의힘은 나름 골든크로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이재명 후보야 뭐 지금 수석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유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상황이고 김용태 어제 비대위원장 얘기 보니까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카드가 있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 신용카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얘기 하시네. 그저 선거에서도 뭐 신용카드로 돈을 뿌린다는 얘기니까. 카드가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지갑 안에 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빼고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제 보수 결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샤이 보수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 투표율이 관건이다. 뭐 지금 아직 여유가 좀 있지만 투표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서의 굉장히 많은 과학적 혹은 비과학적 징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안경 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되면서 깨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징크스들이 나는 어떡하라고? 징크스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가장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앞으로도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에 1, 2위 후보의 지지율 역전은 한 번도 없었고 쉽지 않다. 라는 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하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정했고요. 그리고 진짜 경천 동지할 만한 사람, 제가 뭐 경천 동지라고 하는 거면 거의 이제 비상계엄 정도 급이 아니면은
이게 마음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문재인 박근혜. 예. 그때 추세선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선을 그렇게 그려보면은 골든 클로스가 일어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예, 기간에 근데 안 일어났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문재인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졌잖아요. 51.6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되면서 그래서 멘붕이 오면서 그때 민주당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요? 김어준 씨가 이제 영화 만들고 막 이제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면 왜 다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조금만 마무리하자면은 가능성이 그래서 0%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매우 낮다. 저는 대선 끝났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야, 자, 네. 강천 의원 취재해봤죠?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 관계자 해봤을 것 같아요. 해봤잖아요. 예. 모레 어떤 이제 단일화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화가 안 된 경우에는 안 된다고 친다면은 물건 나갔어. 단일화 아닌 단일화 시나리오라고 하나 하는 건데 사표? 무슨 얘기냐면 아닙니다. 그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저 이 TV 토론을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이 이재명을 좀 협고하는 좀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모델인데 예. 결국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가면서 보수 결집시키고 예. 그다음에 중도까지도 좀 끌어오고 지금 어쨌든 추세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제 깜깜이 선거 들어갔으니까 예. 계속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몰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진보 성향인데 그 왜 진보 중에도 반명 진보가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뭐 지금 비명계 민주당 뭐 예를 들어 새미래 민주당이라 이런 사람들 이러한 그 진보인데 좀 그 반명 성향의 이러한 유권자들을 이준석 후보가 좀 몰아오면은 그렇다면 결국 또 하나의 협공이 이제 재현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일화가 아닌 단일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좀 역할을 서로가 분담해서 좀 가는 방향 이런 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나 선거 어떤 전략가들이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TV 토론 어쨌든 1, 2, 3차 양상을 보면은 협공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약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정말 잘 먹힌다면 예. 아마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지금 본인이 공언해 온 대로 한 15% 근접한 수치. 그럼 나머지 85를 가지고 예. 그야말로 이제 했는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둘이 뭐 몇 프로까지 붙었다, 뭐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박빙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조금 알겠습니다.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도 좀 시끌시끌해요. 예, 시끌시끌해. 아니 왜냐면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차에 올라가서 뭐 지원 유세를 했어요. 뭐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나왔어. 선대위 인선, 추가 인선. 그러면서 보니까 한동훈 친한계 핵심 의원들이 다 한 자리씩 맡았거든요. 네. 박정환 의원하고 서범수 의원 빼고는 거의 다 맡았어요. 그런데 맨 위에 공동 선대위원장 윤상현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조경태 의원은 나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안 한다. 선거 이제 운동 중단한다라고 하고 다른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그랬더니 당에서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 철회한다 그랬다가 오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맞죠? 제가 사실관계 정리된 거 맞죠? 배경이 뭐예요? 이거 그날 같이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거. 앞서 김지원 실장은 자기는 몰랐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선을 보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심지어 후보마저도 당권을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 예전에 이제 그 이동훈 기억신당 공보단장이 예. 이 당대표 가지고 딜을 들어왔다 단일화 조건으로 친일 이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김문수 후보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의 입장에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첫 일성이 당무선권이 나한테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당무선권은 후보 시절에 있는 거지 후보가 끝나면 없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금시초문이다. 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걸로 딜을 하지는 않을 예. 거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당무수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윤상현 대 한동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자기한테 유익하냐? 그게 선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이익이 되느냐를 본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나 당 주류 입장에서는 윤상현 의원 손 들어주기 훨씬 낫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나올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강경 보수층을 가지고 나올 거고 그리고 예. 친윤은 김문수를 버릴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옹립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지 다른 사람 옹립하면 안철수 의원이요? 3파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그쪽으로 모든 게 눈이 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밌다. 예. 심지어는 여론조사 최근에 당원 예, 예. 책임 당원 여론조사 돌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향 파악하는 거냐면 이렇게. 신지호 전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종혁 전 최고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는데 아니 역사상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당원들한테 김문수를 지지하십니까 안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본 게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원인데. 그거를 왜 지금 하냐. 이거는 성향 파악이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윤상현 의원 손을 들어주는 거다. 예. 한동훈 신한계보다. 예. 저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봐요. 어떤 게요? 예를 들어 금묵자 흑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거에 무게 가까이 있다면 흑 검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원래 같이 무기예요. 예. 무게 근이 아니라 원래 같이 무기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 측 가까운 핵심들이 볼 때는 윤상현 이제 철회했죠. 예.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정상적이고 예. 의리 있고 전광훈 씨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애쓴 훌륭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그중에서 구구 중에서도 그나마 약간 실용적이고 머리를 쓸 줄 아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훌륭한 분을 왜 선대위원장에 안 앉혔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워낙 반발이 세니까 지금 선거 막바져서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눈물을 머금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회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철회 아니라는데? 철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그럼 제가 그러니까 잘못 알았어요. 철회했다가 마지막에 오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보라고 그랬습니까? 철회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을 왜 끌어들냐. 국합 배드캅 전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구도 결집하고 중도 외연 확장하는 다른 초이스도 이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래 사고와 세계관이 김문수 후보는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봤지만 되게 심플한 사람이라고 전 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극자와 구구만 왔다 가는 게 중간이 없습니다. 심플해요. 석동현 변호사 정광훈 씨와 같이 구구 체제 전쟁을 같이 뛰어는 위대하신 분. 알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본다고 봐요. 네. 석동원 변호사는 근데 사실 뭐 논란은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안에서 돌아가는 건 좀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거 안에서 돌아간 건 뭐예요? 이거요? 네, 윤상현. 이거는 좀 저는 이분이 아까 두 분 의견하고 좀 괴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 대선 이후의 당권 논란, 당권 지금 지형 예. 그런 거를 의식하는 행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후보가 예. 향후에 그 이 보수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그러고 지금 다시 지금 그럼 제가 그 좀 당내 사정에 밝은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예. 당내 지형이 뻔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지금 나경원 윤상은 바로 나온다.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가 되건 그게 뭐가 되건 간에 예.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또 될 거다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상식적이라면 좀 그렇고요. 중도 성향 가진 국민들께서는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당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왜 패배했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결국 이제 그 미래로 가지 못하고 구태에 머물렀고 예. 그리고 이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도 불철저했고 이런 어떤 그것이 다 이제 만약에 대선을 패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는데 예. 여전히 거기에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 당의 구태를 상징하던 사람들이 예. 계속해서 또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경우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공격도 가능한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것을 본다면은 잘못하다가는 괴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단일화에 대해서 한가닥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없고 그런 것이 나온 겁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윤상현 의원 할 거면 진작 하든지 아니면 안 할 천천히 할 거면 하루 이틀 더 있다 하든지 왜냐하면 하필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차 올라가고 친한계 의원들 다 공동 선대위에 들어오는데 그날 같이 맨 위에다 발표한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이거 일부러 그런 그게-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친한계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는 윤상현은 의원이 아니, 좋아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실수예요? 아니 그걸 굳이 저 한동훈 위원장 후보처럼 들어왔는데 거기 찬물 끼얹겠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더 물이에요? 그냥 본인 아니 그게 아니죠. 물 자체가 다른 얘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니까는 좀 늦었거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든 그게 오늘이 되건 내일이 되건 빨리 들어가야 돼. 어차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냥 인선이다 이건가? 그래서 막 들이밀었는데 예. 하필 그날 예. 한동훈 후보는 이제 드디어 이제 김문수 후보 저는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뭐냐면 급했던 거예요. 아 윤상현 의원이 급한 거지. 그저 어떻게든 지금 보니까 이제 이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게 어제건 오늘이건 내일이건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급하게 되면은요. 자기 목적 달성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그런 요거는 거라고 저 보입니다. 반론을 짧게 하면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 밑에 체포되는 거 그때 앞에 집회하고 오. 뭐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예. 그리고 굳이 왜 이 타이밍에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올렸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했었던 그 설명밖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기호 2번 빨간색 옷만 입고 김문수 이름도 얘기 안 하다가 김문수 이름을 얘기하다가 김문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큰 시나리오로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 한동훈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번 대선을 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한 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선에 대한 평가가 있으려면은.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예. 아예 이제 다시 손을 뗐단 말이에요. 다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책임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면 이게 지금 당권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 생각에 일부러 못 들어오게 아니, 선거도 근데 더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냥. 그게 저는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니 저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가서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말한 대로 자신의 세력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뭐 조금 그 이제 선거 운동에 지금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유세를 계속 해. 내일은 예고된 거는 예, 강수로 한다는 거예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다음 날은 모르는데. 이제 저 뭐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윤계가 한동훈이 뭐 이제 김문수 끝까지 버리고 안 도왔다. 아니 손잡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손잡은 사진 날 정말 국민이 누가 봐도 한동훈 모처럼 이제 시작했는데 찬물 끼얹는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언론에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친윤계는 그런 이제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국민에게 먹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요거 하나 보죠. 이건 김준일 평론가 정리 좀 해주세요. 경찰이 한덕수 전 예비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후보가 전 총리 잠깐 후보였죠. 예. 네. 모두 잠준후에 최종 후보가 될 뻔했던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했거든요. 예. 뭐 CCTV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CCTV 영상이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건데 뭡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등이 열심히 말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2층에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려 문건을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의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안 말렸다는 거 사실상 동조했거나 공범이다 이런 거니까 이제 출국 금지가 된 거고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이래서 우리 한 전 총리 덕수옹께서 그렇게 길을 쓰고 출마하시려고 했구나. 본인이 이렇게 수사받고 궁지에 몰릴 걸 아니까 그 생각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출국 금지 못 시키죠. 대선 기간에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그건 뭐 확실히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 근데 뭐 어쨌든 그런데 큰 건 예.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왜 경호처가 가지고 있던 CCTV가 왜 이제 나와서 사실은 잘못된 사건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시스템이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하고 밝혀내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게 관건인데 이제 나왔다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숨기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은 저는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게 지금 더 구체적인 거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한 전 총리는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갔는데 대통령이 이제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네. 만약 말렸다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보도가 됐는데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뭐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예. 이 과정에서 뭐 결국 이제 그럼 그 내용이 뭐야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명백히 선거 개입이에요. 이번에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예. 전 총리가 알겠습니다. 언론들 유세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할 게 알겠어요. 없습니까? 끝나고 예. 하면 되는데. 자.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아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평론가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뉴스토마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